전여기념 사업회장으로 일하면서 만들었던 특강인데 벌써 18차례 했다는데 제가 조금 많이 끌어왔구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밥상 차리려고 제가 앉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최 측에 또 준비하는 팀에서 저한테 원래 2025년 정시를 좀 전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솔직히 다른 연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욕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예쁘죠? 저 사진은 40대일 때가 아니고요. 제가 40대 국방부 차관으로 2013년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때 취임하고 나서 2달쯤 있다가 국방부 사부에 찍었던 사진인데 저때 사진을 걱정이 좀 없죠. 그 이후에 제가 국회의원 준비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그 뒤에도 많이 찍고 지금 찍어보면 항상 얼굴 어느 부분인가 걱정이 수심이 좀 담겨 있는데 저 때는 정말 걱정이었었던 시기인데 어느 사진 작가가 그래요. 사진 예쁘게 나오려고 분칠하고 화장하고 이거는 물론 뭐 잘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심상 마음이 가장 편할 때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 사진이 제일 예쁠 거예요. 인생에서 남녀를 그때 가장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장을 잘해서가 아니고 아마 이 사진은 그래서 그때 이 사진 이후에 정치권에 이제 국회 출마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도 안 나와서 그때 사진을 썼는데 조금 미안한 부분이죠. 13년 사진을 계속 아직도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K 안보 정치라 했는데 또 많은 안보 정치 왜 K 안보 정치일까? K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영어 알파벳이 몇 개 있느냐 물었더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한점 찾아보더니 21개입니다. 22개입니다. 하고 뭐 23개입니다. 막 헤아리도 알파벳 몇 개 같아요? 예? 정확하게 아는 분이 드물어. 우리 실장님 아까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26개입니다. 알파벳이 26개입니다. 26개 알파벳 중에서 K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죠? K가 몇 번째는 모르죠? K가 알파벳 순서 중에서 11번째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순위하고 비슷합니다. K가 지금 알파벳 K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하나의 약자로서 K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K, 대한민국 안보 정세와 스마트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참 스마트란 말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스마트 플레이. 스포츠 중계다 보면 스마트 플레이, 스마트 가이, 스마트 아주 좋은데 제가 이 용어를 이용해서 약자를 이용해서 스마트 안보, 스마트 국방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스마트 넣어봤습니다. 스마트로서 한 대응을 해보자.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안보 정치에 대해서 내자의 한자성어로 하면 대략 난감하다 이러면 대략 난감. 그렇죠? 대한민국 안보 정치는 사자성어로 하면 대략 난감입니다. 감이죠, 감. 감 요리를 감을 잘 깎든가 감을 잘 곡감으로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2025년의 숙제입니다. 예, 옛날에 연구자 시장을 들어가면 안보정책 분석하라 하면은 글로벌 차원, 또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 서울 차원의 차원을 나누는데 먼저 글로벌 차원의 안보정책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안보정책, 곧 트럼프 취임하지 않습니까? 취임하기 전에도 너무 지금 요란하죠. 요란한데 용어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사실 미국 우선주의란 말은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제일 처음 만든 말은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이 사오는데 왜 미국이 끼어들어? 미국 우선주의를 생각하면 안 끼어드는 게 맞아. 불개입주의, 제1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불개입주의를 할 때
트럼프 우선주의. 2차 세계대전 났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우선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식 하나의 민족주의랄까, 미국식 국민주의 이런 개념인데 이게 아무데나 잘 갖다 붙습니다. 군사력으로 아주 깡패처럼 팰 때도 미국식 우선주의가 되고 우리 그 끼어들기 시작할 때도 미국식 우선주의가 되고 그죠? 보호주의 할 때도 미국식 우선주의가 적용될 수 있고 자유무역주의 할 때도 미국식 우선주의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구사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뭘까? 미국의 이익을 앞에 놓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지금 가장 인상 깊은 최근에 미국 우선주의가 뭡니까? 파나마 운하 우리가 좀 차지하겠다. 제가 지난달에 파나마 갔다 왔습니다. 미국은 파나마라는 나라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고 국방부가 없는 거죠. 군대가 없고 또 화폐도 미국 달러를 씁니다. 거의 미국과 그 영향력에 사는데 이 파나마는 주 수입이 운하입니다. 이 운하를 미국이 직접 운영하겠다니까.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수에즈 운하를 1864년에 수에즈 운하를 만든 프랑스인이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떼돈을 벌어가지고 대박을 쳐갖고 그 돈을 갖고 다시 파나마에 가서 운하 만들어 갔는데 이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쪽박을 쳤습니다. 완전 부도가 났어요. 그 부도난 파나마 운하를 미국 육군 공병대가 파나마 운하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해결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높이를 잘 극복해서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서 미국이 거의 자국 운하처럼 사용해왔던 거예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60년대부터 파나마가 이 국가주의에 좀 눈을 떠서 미국 보고 내놓아라. 노리에가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주 끌고 갔다 노리에가 같은 사람은 안 내놓으면 파나마 운하를 폭파할 계획까지 세웠던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지미 카터, 얼마 전에 100세 때 돌아갔었죠. 지미 카터가 79년에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주기로, 먼저 운하 걸 돌려주고 99년에 운하 소유권까지 파나마에 돌려준 거예요. 돌려줄 때 돈을 얼마나 받았냐? 많이 받을 거죠. 미국이 1달러 받았습니다. 그냥 돌려줬다. 1달러 받았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제 보니까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자꾸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또 운하 임금을 자꾸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도로 갖고 오겠다. 파나마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그린란드, 덴마크 여왕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 그린란드 이것도 한반도 한 10배 정도 땅이 될 거예요, 섬이. 그 땅도 인구는 2만 5천 명밖에 안 살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자원 부분은 중요한데 그 덴마크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미국의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히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가 그러나 보호주의와 결합할지 자유민주주의와 결합할지 트럼프 스타일과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정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얼마쯤 끌었어요? 3년하고 1개월하고 이틀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2월 14일이 되면 3년이 됩니다. 6.25 전쟁 같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거의 양측 통계를 다 합하면 1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와서 좀 그런 전쟁이 진행 중인데 종전을 앞두고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서명을 냈습니다. 하마스와 분쟁 진정 방안에 대해서 협상단 협상안을 그 수상이 확인하고 나서 다시 내각 투표를 한다 그래요. 오늘 내일 내각 투표 끝나면은 결정되는데 아주 좋은 뉴스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단계 협상 방안 1단계는 서로 인질을 하고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인질을 교환하는 단계. 일부 인질을 석방하고 2단계에서는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3단계에서 가자 지구에서 영원한 평화를 위한 협정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응할까 걱정을 했는데 네탄야후가 조금 전에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내각에 붙였는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는 보면은 트럼프 등장하고 조금 시끌벅적한데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 분위기 좀 잠잠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우선주의 좋아할 나라 있겠습니까? 저도 별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를 중에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겠지만, 그러나 국가가 미국에 대한 혐오감이 좀 증가되지 않겠어요? 신뢰가 약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가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각자 동시행의 전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세계를 좀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를, 연구 생활을 23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로컬, 동북아 차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사람 표정이 같이 있는데 사진 찍어 놓으니까 미중 갈등 제일 잘 나타내죠? 왼쪽이 트럼프고 오른쪽이 시진핑인데 시선하고 또 따뜻한 구석에 찾아볼 수 없어서 냉랭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총만 안 들었지 갈등 국면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일본 재무장 하면 왜 한일 간에 잘 지내는데 일본 재무장을 이야기했나? 팩트니까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이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항상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 합니다. 보통 국가. 보통 국가 반대말이 뭡니까? 장애 국가입니까? 또 장애인 옆에서 또 합리할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 비정상적인 국가인데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건 일본은 국가가 가졌던 군사적 주권, 전수, 방위만 할 수 있는 군대만 가진다. 남에게 공격이 와도 거기에 대응하거나 나라를 공격할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로 국가 규범이 유지됐는데, 이 규범 문제를 2010년대 중반에 아베가 풀었어요. 이제는 집단 자위권의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풀고 이제 경제력 수준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단계로 들어가던데요. 내년에 국방비를 얼마나 올렸느냐? 15.6% 올렸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2027년쯤 되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로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꾸 트럼프가 저렇게 불안하게 하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또 학자들이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야 되겠다, 미국 못 믿겠다 목소리 높아지는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위에 두 분 좀 닮았지 않아요? 닮은 거죠?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닮았습니까? 오른쪽 사람은 윌리엄 콜비라 해서 우리 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고 가장 걱정이 많았던 데가 닉슨이 등장하면서 미군들 철수하고 한국 안보 너가 책임지라 해갖고 박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국내는 유신체제 만들고 군사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 미국의 CIA 국장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사람이 윌리엄 콜비입니다. 79년에 태어난 엘드리지 콜비, 손자입니다. 손자가 한미 안보 관계를 주도할 미국의 정책 차관으로 지금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 콜비가 아주 재미나는 책을 많이 쓰는데, 논문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인기 있는 것이 거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거부 전략 들으니까 여러분, 디나이얼 스트래티지, 뭘 거부하겠다는 건지, 언제 거부하겠다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콜비는 과학적 논거를 제시합니다. 무슨 논거를 제시하느냐? 2021년에 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2021년 책 쓴 책에서 10년 전 2011년에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는 미국 이외의 다음 순위 18개 나라가 쓰는 국방비하고 미국 국방비가 비슷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를 따져보면은 미국이 쓰는 국방비는 미국 이하 7개 나라가 사용하는 국방비와 비슷하다. 미국은 이제는 모든 분쟁에 개입할 능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개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논리인데, 이 논리는 바이든 생각하고 비슷해요. 바이든이 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한 이야기가, 미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하고 변한다.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 연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트럼프 큰 소리 치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으니까 힘을 다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논리입니다. 콜비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언론 많이 나왔죠. 주한미군이 북한을 위협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상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가 정책 차관인데 우리 국방부가 가장 정책을 많이 다룰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은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경찰 국가로서의 모습은 이제는 좀 많이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 차에서 분쟁은 줄었지만 다발적인 분쟁,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분쟁은 새롭게 휴화산이 활라산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모든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겁니다. 한반도 차원. 이 사진을, 이 PPT 제가 만듭니다. 제가 회장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다른 사람 만들죠. 제가 이거 다 잘 만드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전 세계에서 핵무기 갖다 놓고 종류별로 끄잡아내놓고 자랑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자랑하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우선주의하에서 한미동맹은 긴장되어 있고 북한은 핵 폐기하겠습니까?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할 거고 핵무장력 강화해서 핵 가진 국가끼리 놀자. 핵 강대국끼리 놀자. 한반도 대표 선수, 군사적 대표 선수 북한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핵무장 기반의 북한의 남북관계 주도 이렇게 할 거고. 그저께 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미국과 직접 대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북한 간에 스몰 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회의원에 설명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 조금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 간에서 빅딜은 이겁니다. 크게 거래하는 거죠. 한판 크게 거래하는데 북한 핵 폐기하고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하고 또는 경제 지원하기 빅딜인데 빅딜은 북한 핵 폐기 안 할 거니까 포기하고 핵을 현 수준에 동결하고 북한은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안 하는 이것을 우리가 스몰 딜 싱가포르 스몰 딜 계속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했는데 스몰 딜까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군축이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됩니다. 북한이 핵 가진 국가끼리 군축하자 미국과 군축하겠다 나서는 걸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어제 나왔는데 뭐 빅딜 스몰 딜은 앞에 용어로 사용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대북 군사 태세에 상당히 발목이 잡히고 있죠. 이러면 군사 분야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우리 국방 분야가 위축되고 국민적 신뢰를 조금 많이 손상당한 그런 부분도 뭐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죠. 해야 되죠. 독자 핵무장 요건 준대되고 있고 이 상당히 대략 난감한 상황이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안보 분야에 연구한 사람으로서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트럼프 1, 2기 당선됐을 때 지난번 용산 특강했던 원유출 대표를 모시고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러 미국까지 달려간 적도 있고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그 연설을 듣고 그 연설을 몇 번 저는 글 읽는 게 또 취미입니다. 몇 번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있어서 또 최근에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했던 발언들 조정해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트럼프와 대한민국이 5개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아주 긴장을 보였다가 협상했다가 조율하고 이런 걸 보이는 이 5개 분야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규모 조직입니다. 이 부분에 헤그시스 국방부 장관은 43살의 아주 젊은 장관인데 미국 국방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장관이에요. 이 장관은 콜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체로 보면은 주한미군 규모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또 규모를 조정한다 이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 이성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이 트럼프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심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방위 분단 재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방위 분단 재협상을 5년 주기로 하는데 지난해 마침 미국과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협상을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한 10억 달러 조금 넘게 5년간 해서 물가 기준에서 올려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내 같으면 100억 달러 받을 수 있다 그래. 100억 달러. 20대 국회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트럼프가 그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게 50억 달러, 60억 달러예요. 그 기준이 뭐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랬죠.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용병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달라 하냐. 이런 논리와 국회 예산 편성권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당시에 협상을 잘해서 무마를 시켰는데 그래도 20% 이상 따랐어요. 물가 인상이 한 5% 이내 3% 정도 갖고 갈 거 트럼프는 50억 달러 내라고 큰 소리 치고 평소보다 10배 이상 따간 거예요. 인상을 해간 거죠, 인상률을. 트럼프는 다시 방위 분담 재협상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로 있을 수, 언론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저는 안전하게 생각하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연설문을 조금 따져봐도 인권 문제에서 생각이 같고 특히 루비오랑 국무장관 내정자 루비오라든지 왈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플로리다 출신인데 이 플로리다 국회의원들은 플로리다의 선출직 미국의 정치인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쿠바 난민들이 있어요. 한 200만 정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쿠바 난민들은 항상 인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입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루비오나 이런 미국의 지금 새로운 안보 라인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더 틀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큰 것 때문에 그래도 인권 문제가 있고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재배치 이게 사드와 같은 국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일기 정부가 중거리 협약을 폐기하고 나서 중거리 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개발 완성을 해서 독일에 재배치하고 일본에 재배치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재배치하겠다고 주장했을 때 그건 대한민국 안보, 미국의 안보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 서로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드 문제와 같이 국내의 어떤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지금 가장 큰 걱정이죠. 우리가 어수선한데 미국과 트럼프와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없는 가운데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한반도 북핵 문제가 우리 정비되고 난 뒤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중동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크라이나 문제 정리되면 한반도 문제가 미국 트럼프 책상 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을 조기할 가능성 인적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회담을 가장 많이 준비했던 데스크에 있던 사람이 해리슨이 백악관 부실장으로 임명되었고 또 콜비도 미국 회담을 준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왈츠도 그렇고 그래서 북미 고위급 회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외교적 커리어를 확보하는데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는데 김정은 또 굉장히 매력적인 의제입니다. 핵폐기는 안 하더라도 트럼프 만나면 자기가 푸틴 트럼프급으로 큰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 국내 정치에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와 푸틴 같은 사람하고 곧 푸틴하고 정상회담 할지 모른다 또 보도 나오던데 그럼 김정은이 너무 크는 거예요. 김정은은 이 미국 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스마트 안보 전략.
뭐 약자를 따서 스마트 스트롱. 또 이 국방은 항상 안보는 모더나이즈 돼야 되고 또 좋은 방향이 발전되고 계속 계획적이 되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스마트 안보, 스마트 국방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 한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스마트한 안보 한 3가지 정도 제가 꼽아봤습니다. 왼쪽에 사진 중에 상단주 사진 중에서 왼쪽에 어르신은 알겠죠?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슨이라는 우리 측으로 하면 차관 밑에 차관보 실장급 미국의 로버트슨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계협정을 놔두고 몸부림치며 꼭 얻어내야 되겠다는 게 뭡니까? 미국의 정전협정을 미군을 어쨌든 미국을 붙들어 놓지 않고 정전협정 맺으면 한국이 위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우리 혼자로 싸우겠다. 그 미국이 반대하는 방공포로 석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을 어쨌든 한미동맹 조약을 한번 맺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미국이 쳐다보질 않아요. 요즘 같으면 세계 최고의 부잣집 아들하고 정말 찌질이 가난한 집에 처자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살라 하겠습니까? 한국에 동맹조약과 상호 동맹이었는데 한국으로부터 도움받을 별로 없고 도와줄 것만 남아있는데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승만이 평생을 걸고 살아왔던 경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에다가 동맹조약을 좀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도 그러니까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준 겁니다. 보면 이승만 늘 당당하지 않습니까? 북진통일하고 너무 당당했는데 로버트슨 차관보가 왔을 때 손을 잡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참 눈물 납니다. 이 동맹이 그냥 맺은 게 아닙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로버트슨 저분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로버트 씨, 당신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민 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가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대통령이 저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고 이 물에 빠지는 손과 같은 사람이 당신이다. 구해주려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사정을 듣고 아이젠하워가 한국과 동맹조약을 맺겠다 해서 53년 10월 1일에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상원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반려가 되어서 54년 11월 반려가 된 것이 한미 동맹조약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 스마트 안보 전략의 하나의 사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한테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정말 잘한 거거든요. 두 번째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 각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라운이라는 주한미국 대사하고 이동훈 외교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하에 체결한 외교 메모지입니다. 이 브라운 각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월남전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도와주는 것을 지렛대로 한국이 가야 될 길을 만들어냈던 협약이에요. 이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한국이 뭘 얻었느냐?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때 브라운 각서는 2가지 분야로 군수협정 분야에서 10개, 또 경제협력 분야에서 15개를 해석돼서 16개를 해석되는 조항에 합의를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월남에 가 있는 국군 뿐만 아니라 월남에 사고 있는 미군, 월남군이 사용할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어디서 구입한다? 한국으로부터 구입하다 약속을 받습니다.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건 전부 한국의 능력껏 생산하는 건 다 한국이 사야 된다. 그 한국이 납품을 맞출 수 있다 하는 건 전부 사야 된다. 우리 화월 국군이 아니고 월남군하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비쌀 경우에도 한국 거 사야 된다. 그죠? 그래 미국 국방부 절차를 맞춰야 된다. 뭡니까?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은 다 한국에 사야 된다는 거죠. 월남하고 미군이 또 우리가 쓰는 거.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치약 같은 거, 런닝 같은 거, 경공업 제품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60년대 경공업의 수요 시장을 만든 것은 이 브라운 각서 때문입니다. 이 브라운 각서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공업을 일으킨 메모입니다. 브라운 각서. 위대한 저는 안보 전략이었고 안보 정책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남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 돌아와서 우리한테 전투수당 안 줬다고 아직도 항의하시는 어른들도 있고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되지만 브라운 각서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공업이 일어났고 공업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잘했던 것이 88 올림픽이에요. 지금처럼 어려웠을 거예요. 88 올림픽 누가 유치했는지 아시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각이 한 20일 전에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대통령, 임시 대통령에서 최규하 대통령. 그 밑에 경제 대통령을 소개해서 경제를 하던 남도구 부총리. 이분이 올림픽 유치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왜냐하면 76년에 몬트리올에서 올림픽 열어 캐나다 경제가 엉망이 됐거든요. 남도구 경제부총리의 시각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유치해도 일본 이미 유치를 신청해 나고야한테 질 수밖에 없고 또 유치를 성공해도 올림픽으로 경제가 망한다. 이런 주장이 폈고 공식적으로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 철회를 했습니다. 그 2년 안에 서류를 다시 내놓을 때 있는 서류, 완전된 서류를 내놓을 때 있는데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 문제는 경제 관료들 관여하지 마라.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 내가 정주영, 그때 내정자 대한체육회장과 둘이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이 두 분이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이 노력해서 했는데 일본을 꺾고 참 자존심 처음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을 꺾은 게 외교적으로 꺾은 게 올림픽 유치입니다. 올림픽 일본을 꺾고 올림픽을 유치했죠. 유치했고 그 올림픽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계 질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잘 몰라요. 88 올림픽이 소비에트 체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동구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든 거예요. 냉정 체제를 와해시키고 국제사회로 완전 화해 국민을 끌었던 것이 올림픽이고 올림픽을 누가 했느냐?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이 서거하고 급서하고 시국이 혼란할 때도 그것도 희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이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이 저는 그게 체육 정책이지 왜 안보 전략이라 할지 몰라도 전체 세계 질서의 판을 깬 대한민국 깬 이벤트가 88 올림픽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한 전략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S 스트롱. 자, 트럼프에 공조해야죠. 트럼프가 큰 소리 치니까 벌써 캐나다 총리가 사표를 냈어요. 멕시코, 그린란드도 뭐 덴마크도 그린란드 우리 신경 안 써. 저 독립하든지 말든지 덴마크도 벌써 손을 바짝 들었어요. 파나마도 뭐 잘 지내자 의논할 준비돼 있는데 이러면서 트럼프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미국과 공조를 해야죠. 트럼프가 공조해야 되는데 위에 이 배가 하나 보이죠? 배가 어떤 배 같아요? 쉐빙선입니다. 배를 올리는 쉐빙선. 제가 해운협회 회장님을 최근에 만났는데 해운하는 회장님 만났는데 트럼프가 왜 우리한테 조선 문제를 자꾸 협력하자고 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배를 수주하려고 하냐. 저는 옛날 생각으로 인건비 우리 인건비고 있고 경제성 때문이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닌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선주, 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배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잘 설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겁니다. 설계를 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은 인건비 따는 데서 이제는 설계의 최고수로 이제 등장을 해야 됩니다. 쉐빙 전략. 우린 진영대결 돼가지고 분단됐고요. 진영돼가지고 세계적 진영대결로 갈수록 우리는 불리해요. 통일한 대로 국가에서 진영대결 부분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얼음판을 깨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와 공조하면서 쉐빙 전략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떤 또 사람들이 야, 이 트럼프 잘 일나라는데 너 국책 기관장이 어떻게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냐?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공조도 해야 되지만은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쉐빙 외교, 좀 덜 싸우게 하고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략도 구사해 가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인들 좀 보내고 연구단들 보낸다니까 뭘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의 전술적 교훈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게임처럼 성장한 드론이 어떻게 사용되고 드론 위력이 어떻고 그 나라에 무엇이 전쟁 승패를 가늠하고 군사외교는 어떻게 진행되고를 몇 트럭의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죠. 강해지려면 저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K방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즈베키스탄 대사 일행들이 왔는데, 그것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K방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미국 MRO 사업하고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결합시켜서 방산 발전시켜야 되고요. 저는 이 네 번째는 오늘 이야기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저는 평생의 신념이 있던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대해서 좀 실망들이 국민들이 많습니다. 군의 고위 장교단에 대해서. 그 개인들보다는 저는 제도적으로 이제는 고급 장교단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서 고급 장교단이 정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권도 고급 장교단을 흔들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 선진화된 군민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법도 만들어 보고 막 했는데 그런 식으로 군심을 안정시켜 이것이 개혁적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군의 미래 관계에서 군의 영역을 존경해주고 고급 장교단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서로 눈치를 안 보는 이런 관계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4세대 전쟁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쟁의 승패를 다룬 하메스라는 장교가 책을 쓰는데 1세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병력의 숫자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냐 나폴레옹 전쟁을 기준으로 합니다. 2세대 전쟁을 보니 대포의 크기, 대포의 위력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3세대 전쟁은 나치하고 프랑스가 전쟁하는데 프랑스가 나치한테 전쟁을 히틀러는 전쟁을 선포해놓고 한 6개월쯤 뒤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파리가 점령당합니다. 누구한테? 기동력 있는 탱크한테. 그래서 3세대는 기동력이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월남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아프간 전쟁이라든지 모든 전쟁이 보니까 병력 규모도 아니고 화력 숫자도 아니고 전쟁 의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의지가 전쟁 승패 결정하더라.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무려 2조 달러 하루에 3천억씩을 퍼부었는데 3억 달러 퍼부었는데 20년을 해서 32만 명의 정규군을 만들고 온갖 친식 무기를 갖다 줬는데 5만도 안 되는 탈레반 곡괭이 부대한테 졌습니다. 정권을 내줬습니다. 전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세대의 우리 젊은 장면들이 저 세대보다 더 전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도 잘 다루고 정신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신력 더 좋게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전력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이 플랫폼에 가담해서 우리 장병의 정신전력을 만드는데도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용산 특강도 그런 차원에서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중근 장군하기 좀 이상합니까? 본인이 장군을 했습니다. 본인이 재판정에서 저 리순 감옥을 96년에 갔다 왔어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을 일본 당국에서 그 교수형을 집행당한 감옥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 감옥 주변도 다 살펴보고 그랬는데 정말 대단한 어른입니다.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 3월 달에 생을 마감했는데 이분이 쓴 미완성 논문이 동양평화론입니다. 동양평화론의 핵심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정족, 같이 독립에 잘 살아야 아시아의 평화가, 동양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때는 우리 일반 국민의 여러 가지 지식 수준에 봤을 때 대단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은 뭐였지만.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전략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글을 많이 남겼는데
임무 원료 난성 대업이라는 글이 저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게 없다면은 큰 일을 이루기 힘들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열풍 속에, 트럼프의 이 스트레스 속에, 압박 속에 우리가 이렇게 공조하면서도 진영의 해결을 좀 해소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큰 길이 열린다는 신념을 안보 전략가들은, 설계자들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또 멀리 내다보는 책략가, 전략가,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중근 참모 중장이라고 스스로 했습니다. 그때 1907년에 국군이 해체돼서 국군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나는 교수형에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이기 때문에 나를 총으로 마지막을 다하게 해달라. 요거에는 일본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는데 내일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동양평화론을 쓰고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 유지를 모든 국민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안보 전략을 구상하고 책략을 구상하고 국가를 이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대한민국 2025년을 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찰 됐어.